미얀마 사태가 악화되고 있고 유엔의 개입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유엔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오늘 저와 함께 UN 정리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제 평화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기구죠. 1945년 4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약 50개국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장장 2개월 동안 미국, 영국, 소련 그리고 중국이 주도를 해서 이 유엔 헌장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에 이 헌장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각 국에서 자신들의 의회에서 이걸 비준을 받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엔이 출범을 하게 된 것은 1945년 10월 24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이었죠. 처음에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신념을 가지고 이걸 밀어붙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193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조직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회, 제너럴 어셈블리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안보리라고 부르는 안전보장이사회, 시큐리티 카운슬도 있고, 그리고 경제사회 이사회도 있고요. 또 신탁통치 이사회도 있고,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아무래도 총회,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유엔 총회는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각국의 수장 그리고 수석 대표가 기조 연설들을 하죠. 기조 연설을 할 때 보통은 15분 정도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해요. 근데 각국의 정상이나 수석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감히 누가 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가장 길게 연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의장이었다고 합니다. 총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총회가 시작될 때마다 사실 의장 그리고 부의장을 새로 뽑는데요. 지난 2020년 75회 유엔 총회에서 터키의 보즈키르 전 EU 담당 대사가 의장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의장을 맡은 적이 있어요. 2001년 한승수 전 총리가 당시 외무장관이었는데 의장이 됐었죠. 각 회원국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수백 개의 결의안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사실 유엔 총회에서 통과가 되는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회원국들이 찬성을 했다거나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그런다면은 구속력은 없을지언정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유엔 총회 결의안이라면 아무래도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을 들 수가 있겠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야말로 가장 파워풀한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5개국의 상임이사국 그리고 10개국의 비상임이사국이 있는데요.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고요. 이거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1년마다 5개국씩 교체를 합니다. 이 상임이사국은 그냥 늘 이사국인 거죠. 그래서 permanent member 혹은 P5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들어갑니다. 사실 1971년까지는 타이완이 상임이사국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현재 중국이 중국을 대표해야 한다라는 결의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타이완이 유엔을 탈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중국이 물려받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 조치는 3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결의, 즉 레졸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의장 성명, 프레지던셜 스테이트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언론 성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결의, 레졸루션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9개국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상임이사국들이 비토권, 즉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되기가 어렵게 되죠. 의장 성명 같은 경우는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언론 성명의 영향력은 좀 미미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총회 같은 경우는 가장 상징적이고 크지만 구속력이 별로 없고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파워풀하고 구속력이 있는 기구이긴 하지만 상임이사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과연 그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어느 정도로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유엔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미얀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점점 더 악화 일로에 있죠.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 세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경하고요. 또 그만큼 희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꼭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국제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질 않거든요. 모두가 국제사회 개입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미얀마에 관해서는 몇 차례 안보리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아직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미국, 영국, EU 이런 곳에서 미얀마 군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거나 혹은 기업들도 철수를 하면서 일종의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도 군수물자를 수출하지 않는 그런 제재를 단행했죠. 하지만 이게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국가들이 하고 있는 제재라는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이 3월 10일에 있었던 의장 성명인데요. 이 의장 성명에 쿠데타라는 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거세게 반대를 했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미얀마 국민들이 R2P라는 글을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R2P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Responsibility to Protect 를 의미를 합니다.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그리고 반인도적인 범죄가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R2P라고 하는데요. 2005년 유엔 정상회의 월드 서밋에서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안보리 결의안 1674호로 통과가 됐죠. 그리고 2009년에는 반기문 총장의 주도하에 유엔 총회에서도 결의가 됐습니다. 이 R2P가 쓰였던 경우가 몇 번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경우가 2011년 리비아 사태가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현재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가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시민들을 공격하고 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개입해달라면서 이 R2P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R2P에는 무력으로 개입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뭐 정치, 외교적으로도 개입을 할 수가 있고요. 경제 제재라든지 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미얀마 군부가 이런 종류의 제재를 가지고는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오면서 버텨왔던 것이 또 미얀마 군부거든요. 그렇다면 미얀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군사적인 개입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엄두를 못 내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미얀마 사태가 이것이 내정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에게 무기를 파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힝야족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 2018년 유엔의 진상조사단에서는요. 훌라잉 총사령관을 전범 그리고 대량 학살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거부를 했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었고요. 지금 이 훌라잉 총사령관은 군부 쿠데타의 중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훌라잉을 그때 기소를 했었더라면 부질없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 R2P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관련해서는 안보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이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가장 우려되는 일은 지금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번지는 것이라고 하죠. 사실 미얀마는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8개의 주요 민족이 있다고 하죠. 약 68%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 버마 민족이라고 하는데 독립을 요구하면서 군사 무장을 한 소수민족도 있습니다. 카친족이라든지 카렌족 또 아라칸 등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뛰어들게 된다면 그야말로 미얀마는 피해 학살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사실 유엔이 할 수 있는 것이 안보리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아세안의 역할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접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세안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전통으로 고수를 하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모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은 내정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들은 지금 미얀마 군부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강력하게 비판을 한다고 해서 이들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에게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제재라든지 뭐 이런 입장을 취해준다면 미얀마 군부에게 갖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죠. 사실 중국은 이게 군부든 아웅산 수치 정부든 중국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내전이 발발을 하게 돼서 국경이 흐트러지게 되고 또 불안정하게 된다면, 그래서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중국이 나설 수도 있다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치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로 실질적인 국제사회의 개입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